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FTA 협정 및 법령, 원산지 결정 기준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 그 원산지 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실 건데요. 저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되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컨텐츠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은 제 1편부터 해서 좀 이렇게 좀 제 10편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FTA 개요, FTA 관세 특례법 총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FTA 협정 및 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지금 협정이라고 나와 있죠. 협정. 그리고 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협정이라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 간의 어떤 약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법령이라 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법령이라 하는 것들은 일단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행령, 이 내용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률이죠. 법률.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그리고 때로는 여기 나와서 이제 있는 시행규칙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협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그런 약속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령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그 어떤 비준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국제 간에 약속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내용을 적용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비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비준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협정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있는 법령들을 같이 내용을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부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제1장, FTA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TA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가보니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합 5단계의 형태와 특성. 자, 일단은 첫 번째 위의 내용을 봤더니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 하는 것은 상품, 그다음에 서비스, 교역 등에 있어서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의 제거를 통해서 최약국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보이긴 하시죠. 저희가 흔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FTA라 하는 것들은 익숙하긴 하죠. 저희 뉴스든 저희 주변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FTA라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FTA라 하는 것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인데요. 아무래도 무역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각 국가들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세.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물품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내가 동일한 물건을 국내에서는 내가 100원에 살 수가 있는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보니까 100원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물품이 같다면 품질이 거의 유사하다면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세와 같은 것을 철폐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뭐 꼭 관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통관 절차상의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는 뭐 지식재산권이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도 통관을 막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제 협정을 맺는,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이죠. 저희가 무역이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는 보통은 이제 유형의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물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포함해서 뭐 서비스든 뭐 자본이든 여러 가지가 함께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이 기본이긴 하지만 상품을 포함해서 서비스라든지 기타 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무역협정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지역별로 이제 그렇죠,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연합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EU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 EU라든지 아니면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가들은 서로 간에 어떤 지역을 형성해서 지역들 간에 이렇게 협정을 맺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제 이런 지역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5단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거 있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봤었던 FTA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나와 있고요. 밑에 가보니까 이제 뭐 역내 관세 철폐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뭔지 봤더니 이제 관세 동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세 동맹은 말 그대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동맹을 맺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정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동의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역외 공동 관세 부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관세 동맹은 체약국 사이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수량 제한을 철폐하고 비체약국에 대해서 대외 공동 관세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서로 간에는 관세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아닌 나머지 어떤 제3자에 대해서, 제3국에 대해서는 공동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저희 그거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말고요. 가장 저희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나프타 라는 것이 있고요. 이 북미 그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 FTA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관세 동맹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르코스루,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미 쪽에 이렇게 공동된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 동맹, 그다음 공동시장 이 뒤에 나와 있고요. 공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더불어서 역내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경제 동맹이 있죠. 경제 동맹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앞에서 뿐만이 아니고 역내 공동 경제 정책 뭐 이런 것을 더 수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경제 동맹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완전 경제 통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초국가적 기구 설립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EU, 그렇죠. 유럽 연합이라 하는 것들은 통화 단위도 같은 걸 쓰고 있고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초국가적 기구 설치 운영이라 하는 완전 경제 통합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 어떤 경제 통합 단계를 순서대로 맞추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어떤 내용들 있죠. 개념들을 설명한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FTA 이행을 위한 기본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이 법령이라 하는 것들이 국내법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의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걸 저희가 FTA 관세 특례법 또는 FTA 특례법 여러 가지 명칭들을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 원산지 관리사 교재에서는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특례법 또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례법, 특별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어떤 기본적인 일반적인 법률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예 규정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사실은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정해진 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별도로 정해진 이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일반적인 법률보다도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관세법의 특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 관세법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수출입을 하는 그런 절차들,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 이런 것에 관련된 법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사실은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다루는 것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더 우선해서 특례법이라 하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목적은 FTA라고 하는 것들을 이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줄여서 FTA 관세 특례법 이렇게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최악 상대국가 관세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해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다 보면 이제 FTA라고 하는 명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걸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밑에 가보면 세파라든지 CPA, SGA라든지 EPA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저희가 RCEP이라 부르는 RCE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세파라고 하는 거랑 같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내 경제 동반자 포괄 경제 협정 합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경제 협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FTA랑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런 기타 형태에 대한 그런 개념들,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세파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인도가 있는데 한인도 세파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와 이제 그 내용 자체는 FTA와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데 인도 내에서 이제 요구가 있던 거였죠. FTA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라서 이제 한인도 세파라고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의 형태는 내용 자체는 FTA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WTO 체제에서 FTA 무역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GATT라고 하는 것이 있고, WTO가 있고, FTA가 있습니다. 사실 GATT와 WTO는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틀이 같습니다. 이 GATT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WTO로 대체가 된 형태가 되는데요. 이 GATT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조금 제거를 하자, 관세를 철폐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간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철폐를 바탕으로 해서 회원국들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협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에 제한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WTO로 하는 것들은 가트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어받았긴 했는데 관세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세를 포함해서 뭐 비관세, 여기 같은 경우는 공업에 한정해서 적용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공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농업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공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WTO가 가트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보다 범위가 확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WTO 같은 것을 저희가 다자간 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자, 그쵸, 여럿이죠, 여럿. WTO 회원 국가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WTO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회원국들 간에는 관세를 줄이고 철폐를 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최혜국 대우, 뭐 내국민 대우라는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욱, 뭐 NFN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래도 회원국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 회원국들끼리는 차별을 두지 말고 이렇게 같은 형태로 내용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랑 좀 모순되는 것이 있어요. 이 FTA라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어떤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상품,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FTA라는 것들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양자간이거든요. 서로 모순되는 거죠. WTO는 다자고 FTA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지금 기본적으로 1대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 FTA, 한국과 미국 둘만 하는 거잖아요. 한중 FTA, 한국과 중국 둘만 하는 거죠. 근데 WTO는 회원국들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 FTA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에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여기서는 이제 최혜국 대우가 있었거든요.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차별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지금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 원칙은 지금 WTO의 내용만 보고 나서는 여기 그 앞에 나왔던 이 가트죠, 가트. 가트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FTA라는 것들은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FTA라 하는 것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TO 체제 안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양자 간의 협정을 맺는 것들도 인정을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WTO 체제의 기본 원칙 중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이 깊은 것은 최혜국 대우 원칙이다.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뭐 특정 국가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이라는 것들은 뭐 아세안이라든지 뭐 EU라든지 뭐 중미라든지 여러 이제 어떤 지역 단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혜를 배제하고 국가 간에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한 최혜국 대우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하고는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트 제24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WTO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원칙 중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FTA라고 하는 것들이 FTA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모순이 발생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모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예외적인 조항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뭐 FTA 확산 이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나와 있는 그 표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유무역 규범의 진화와 주요 특징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GATT, WTO, FTA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해서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FTA 형태의 변화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이 메가 FTA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가라고 하는 것들이 거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FTA를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뭐 1대1 또는 이제 1대 다가 되긴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1+1, 1+n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러 국가들이 한 번에 이렇게 FTA를 체결하는 형태로 가는 게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RCEP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1 플러스 뭐 땡땡땡 해가지고 n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메가 FTA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RCEP이라 하는 것들이 저희가 최초로 맺었던 메가 FTA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일본이 최초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일본하고는 거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RCEP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최초로 일본하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이제 RCEP 회원국들 혹시 이것까지 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RCEP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협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번에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시험에서도 출제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안 회원국이 10개가 있거든요. 뭐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여기 안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이 아세안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아세안 FTA가 있었기 때문에 FTA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저희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롭지가 않았던 건데요. 여기 추가된 게 뭐냐면 한국이 있죠. 한국, 중국, 일본. 자, 한중일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일본이 최초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 15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10개, 3개, 2개잖아요. 합치면 15개죠. 원래는 여기다가 인도까지 있었는데요.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는 빠졌어요. 네, 인도는 이제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인도 빠지게 돼가지고 여기 보이는 15개국이 지금 현재 15개국이 적용을 받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물어보거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국가를 가지고 RCE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될까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있죠. RCEP이라 하는 것들이 이제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효과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이제 제거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밑에 보시면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메가 FTA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 국가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 국가들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국가에서는 뭐 자동차 분야가 조금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B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본 어떤 산업들, 뭐 농산물 같은 거, 뭐 수산물 같은 산업들이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각 국가들마다 이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세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메가 FTA를 하게 됐을 때는 더 앞으로 많은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는데, 근데 오히려 복잡한 규정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볼까요? 여러 나라와 동시에 개별 FTA를 체결하면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각 협정마다 다른 관세율,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이 적용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비용 지출이 발생을 해서 거래 비용 절감이 당초 기대 효과에 비해서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뭐 어떤 비용 절감이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을 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가게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RCEP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소한 협정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RCEP이라 하는 것들이 여기 보이는 15개국, 15개국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을 통합해서 적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래 15개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기준 자체를 통합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FTA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이런 거는 시험 잘 안 나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기본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 표가 나와 있어요. 그림. 기본 협정이 밑에 가서 봤더니 뭐 상품이 가장 뭐 주가 되긴 하겠죠. 상품 무역 협정이 있고, 그다음 서비스가 있고, 투자가 있고, 분쟁 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지만 FTA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역이 주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상품 무역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 상품 무역뿐만이 아니라 상품 무역 포함해서 뭐 서비스라든지 투자와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같은 거 안에 보시면은 뭐 관세 인하계, 원산지 규정, 뭐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주요 내용이라 해서 전문, 뭐 장, 부속서, 부록, 서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중요한 거니까. 전문,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기본적인 어떤 뭐 통치과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고, 장, 분야별로 챕터를 분류하며 양측 간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한다. 아까 저희 보셨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어떤 상품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원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장에 많이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가 있죠. 부속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 어떤 장에 넣기가 너무 양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저희가 양어표, 그렇죠?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인지 그 표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이 품목들마다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전체 다 나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 본문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속서 형태로 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 부록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한 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협정문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상품을 포함해서 서비스, 투자, 무역 규제, 원산지 규정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1편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여러분들 FTA 많이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추진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내용 볼 거 없죠.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경제체질 개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분단이 서로 이제 분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무역이 이제 있어야 좀 이제 저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급자족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을 올리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런 넘겨보시면 전략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선진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0년대 이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하고의 FTA를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한 번에 많은 FTA를 이제 발효시키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그런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한다. 이런 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뭐 공청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이제 의견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하는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과 협정별 특징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데, 사실 협정부 특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다루기보다도 나중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과 같은 곳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2022년 2월 현재 총 18개 FTA 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국가 수로는 58개국이다라고 써 있네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발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발효. 네, 발효라는 것들은 저희 뭐 음식들, 뭐 된장 발효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발효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FTA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반적인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FTA를 이제 협상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국가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요. FTA 협정을 맺고 싶어가지고 저희와 함께 FTA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그 제안을 하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오케이가 되면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협상을 하게 된 다음에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있겠죠. 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이거는 양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타결이 되는 게 있겠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몇 번의 어떤 티키타카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타결이 되고 나면은 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서명을 하게 돼요. 물론 정식 서명하기 전에 뭐 가서명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죠. 뭐 1차 서명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 서명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서명을 하고 나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합의된 것을 가지고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비준이라는 것들은 아까 보셨던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대표가 다른 국가의 어떤 그 외교 대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 원수, 대통령의 어떤 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비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 동의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되고 나서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국내 입법화가 되겠죠. 그리고는 발효라고 하는 것들은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끔 기사를 보다 보면 뭐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타결했다, 뭐 서명했다, 뭐 최종 서명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냐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발효가 된 건 아니에요. 발효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적용이 가능하고 말했잖아요. 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국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 절차까지 모두 끝났을 때, 모두 완료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지금 18개 FTA 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 중이며 그렇죠. 국가는 58개국이 있다라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가 보시면 이제 한 인도네시아 세파, 한 이스라엘 FTA, 한 캄보디아 FTA가 서명되어 발효될 예정이고
아까 봤었죠. 이 서명이 돼서 발효가 될 예정이고 한 필리핀 FTA가 타결되었다. 타결됐으니까 이제 서명이 되겠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하고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가장 밑바닥인 협상 재개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그래서 협상 바로 전 단계가 되겠죠. 협상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우리 한번 협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하고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발효 중에 FTA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요. 지금 첫 번째 한칠레 FTA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한칠레 FTA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번 밑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거죠. 최초의 FTA. 저희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칠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칠레산 포도주 유명한 거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초의 FTA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넘겨보시면 이제 추진 경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합의하는 과정이 있고 타결을 해서 타결 발표를 했고 정식 서명을 했고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란을 제출을 했고 통과가 돼서 이제 그에 따라서 발효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발효됐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발효된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어떤 재협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원산지 절차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같이 보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4년도네요. 2004년도 4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아까 저희 봤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들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FTA를 했다고 했으니 거의 10년 넘게 차이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안에서는 싱가포르이 조금 허브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관사로서 어떤 이제 9년차가 됐는데요. 9년차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고객들하고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보통 이제 그런 아시아를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이제 싱가포르이 많더라고요. 싱가포르. 뭐 경제든 뭐 무역이든, 거기서 어떤 거점 같은 곳이 보통 다 싱가포르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이 EFTA, 한 EFTA 또는 한 EFTA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유럽 자유무역 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EU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EU랑 다른 거다라는 거고 EFTA 같은 경우는 여기 4가지 국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EU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위스 치즈 유명하죠. 여기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스위스 치즈 여기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아세안 FTA. 사실 여기 보면 한아세안이 제가 이제 관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한아세안이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 FTA 그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한아세안, 한미, 그다음 한중 이게 엄청 많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협정들 있죠. 한캐나다, 한중미를 포함해서 나머지 협정들은 그렇게까지 사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튼 아세안은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번째 FTA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FTA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한아세안 FTA는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인도 세파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밑에 그 각주가 나와 있는데 세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FTA와 거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도에서 이제 그런 명칭의 어떤 사용을 요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파라고 명칭을 썼을 뿐이지 FTA와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이유 FTA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이유도 많이 쓰고 있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28개 국가라고 하고 그 거래한 것이 있고요. 뭐 유럽 그 EU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이 포함돼 있었다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탈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됐죠. 원래 EU에 포함돼 있었다가 이제는 한영 FTA 쪽으로 다르게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페루, 한미국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협정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요. 여기는 지금은 쭉쭉 넘겨보시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가보시면 한영국 FTA가 써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EU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가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넘겨보시면 지금 44페이지에 그 표가 있습니다. 원산지 절차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발효일자 따끈따끈하죠. 2022년 2월 1일입니다. 얼마 안 됐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원산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에 기관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 발급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 그 기관이라는 것들은 뭐 세관을 포함해서 권한 있는 별도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뭐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곳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 발급이라는 것들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 이제 발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기관 발급을 하는 경우와 자율 발급을 통해서 하는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할 때와 그냥 스스로 발급을 할 때랑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관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심사라는 과정이 생길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도 걸리겠죠. 대신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증명서 발급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검증 또는 원산지 조사라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서는 나중에 이제 수입 국가에서 수출국 쪽에다가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자가 발행했던 원산지 증명서 등이 이것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실질을 보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나중에 원산지 조사가 이제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이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그거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입증할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기관 발급을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발급을 할 때는 조금 귀찮을 수 있겠죠.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때로는 발급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구비를 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걸 구비 못했을 때 당연히 발급이 안 되는 게 많겠죠. 하지만 발급을 하고 나서는 그런 나중에 조사 또는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쳤을 때는 조금은 덜 위험스럽다 볼 수 있겠죠. 위험이 덜하다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자율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급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급은 되게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게 됐을 때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관 발급이든 자율 발급이든 어느 한쪽의 그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양쪽 모두를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여기 RCEP이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기관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 발급이라는 것들도 계속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다. 조금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있어요. 지금 당장 바로 그 자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0년 안에, 20년 안에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간을 통해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기간이 더 지났을 때 자율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뭐 한인도네시아 세파, 한이스라엘 FT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올해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1년 내에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들이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시작이 됐잖아요. 벌써 6년 됐죠.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서명이 됐다고 했으니 다음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뭐 오래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로 가보시면은 이 표가 나와 있어요. 이 표 추진 현황이라든지 뭐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여기 뒤에 나오는 표만 가지고도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